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선교지 분할 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된 의료, 교육 사역을 하며 한글 성경 번역과 순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선교지로 왔던 젊은 선교사들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890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사역한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의 선교 방법은 선교사가 유급 사역자를 고용하여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교회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는 신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네비우스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조선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은 3자 원리입니다. 교회 운영비와 교육자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는 자립, 현지인이 자국 사람을 스스로 전도하는 자전, 교회 운영을 현지인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 네비우스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선교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개종자의 진정성이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의 제안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처음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 자기 생업을 꾸리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한다. 둘째,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교회를 발전시킨다. 셋째, 현지 교회가 가능한 자체적으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하는 자를 별도로 세운다. 넷째, 현지인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세운다. 이후 들어온 호주 장로교, 미국 남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도 이러한 선교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 한국 교회의 지도력이 빠르게 성장했고 전도하며 자립했습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이나 1940년 일제와 미국의 전쟁 준비로 선교사들이 강제 귀국하여 선교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성과로 한국 교회는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보다 장로교의 교세가 더 커진 원인 중 하나를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영향력은 오늘날 교회에도 남아있는데요. 경제적 자립 원칙으로 인해 11조 및 헌금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정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해왔기에 재정이 풍요로워진 시기에 인색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봉건적 인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치 원칙은 교회의 위계 질서를 고착화했습니다. 위계적 조직체제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수가 공감한다면 위계 질서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계적 권위 구조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권위를 나누며 교회를 운영해가는 전통과 체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네비우스의 조언 가운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비우스는 선교사가 고용한 유급 사역자를 세운 중국 선교의 실패 사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의 증거를 가진 지도자를 선별하길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각 교단은 경쟁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 전파라는 명분 아래 문턱을 낮추어 지원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학비를 내고 목사가 되기 위한 행정 경비를 감당합니다. 본인이 학비를 내기에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힘듭니다. 신앙의 진실성과 실력을 오직 본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여 유급사역자로 대우하기 이전에 목회자를 길러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증거를 얻은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고
실력을 키우도록 학비를 감당해야 문제를 일으켜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와 전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당시 조선에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와 남감리교 등 6개의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와 감리교로 교파가 달랐지만 조선인들에게 교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속자라는 복음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선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선교지 분할 협정을 맺고 상호 협력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는 서울,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를, 미국 북감리교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일부와 평안도 일부 지역을,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도를,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미국 남감리교는 서울, 개성, 강원도를,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를 맡기로 했습니다. 선교지 분할 협정으로 각 교단은 선교 기금을 한 지역에 중복 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교파 간의 경쟁을 피하며 소외된 지역 없이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분할 협정은 지역마다 신학적 특색이 나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교회가 분열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선교지 분할이 교회 분열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열한 교회의 변명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한편에서는 선교지 분할 협정은 타 교파를 무시한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기적인 행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결교회는 1907년 동양선교회 출신 김상중과 정빈이 선교단체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21년에야 비로소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 말콤 페닉이 독립선교사로 조선에 왔다가 이후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외부 지원 없이 홀로 선교하여 1906년에 침례교단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지 분할 협정을 맺을 시기에 한국 성결교와 침례교는 아직 협정 대상이라고 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결교, 침례교를 비롯한 성공회 구세군 등은 선교지 협정과 무관하게 활동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선교지 분할 협정을 알아보고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한 부흥운동과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